네, 오늘 미래융합원 주최로 열리는 세미나 시리즈에 제가 강연을 하게 돼서 반갑습니다. 그 줌으로나마 이렇게 우리가 이해하고 있는 우주와 암흑물질에 대해서 쉬운 강의로 학생들 또한 연구자들이 같이 공유할 수 있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직접 얼굴을 보고 할 수 없어서 아쉽긴 하지만 그래도 강의가 끝난 다음에 또 궁금한 점이 있으면 아래에 있는 이메일로 연락을 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물리학과 소속 이현민이고요. 이제 입자물리 이론을 전공하고 있고, 오늘은 우주와 암흑물질에 대해서 간략하게, 현 주소를 여러분들과 공유하고 싶습니다. 강의 내용은 다음과 같이 크게, 우주를 보는 눈, 그러니까 우주를 어떻게 바라볼 것이냐, 그런 우리의 방법들, 그리고 모델도 있고, 그런 거에 대해서 이제 소개하는 시간을 갖게 되겠고, 두 번째, 이게 지금, 죄송한데요. 이게 지금, 요게, 음, 지금 포인터가 안 돼가지고, 잠깐만요. 포인터를 켜놓고 하겠습니다. 예, 이제 포인터가 보이네요. 그러니까 우주를 보는 눈. 그래서 다음 그림은 여러분들이, 웹서치를 하다 보면 많이 본 그림입니다. 우주의 초기 빅뱅이 있었고, 그 이후로 우리가 알고 있는 기본 입자들이 생성이 되고 그 기본 입자들로부터 어, 핵이 형성이 되고 원자가 형성이 되고 등등등 우리 은하, 그 인류가 형성이 되는 그런 과정인데요. 이런 우주의 역사를 입자물리와 우주론이 함께 어, 합심을 해서 연구를 진행하다 보면은 더 많은 것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표준 모형이라고 하는 기본 입자의 상호작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입자의 구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입자는 기본 입자니까 우리가 양성자, 중성자와 같은 원자를 구성하는 핵자들은 기본 입자가 아니고 그들을 구성하는 것은 쿼크라는 기본 입자가 있고요. 그리고 그 양성자, 중성자, 핵자 주위를 도는 전자가 있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었던 원자를 구성하는 그런 기본 입자들이 있고, 그리고 그런 핵자 안에 쿼크들을 묶어놓는 강한 핵력, 그리고 무거운 핵을 붕괴하게 만드는 약한 핵력, 태양에서 우리가 보듯이 별의 에너지 근원이 되는 것이 바로 이런 약한 핵력에 의한 것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전자기 힘은 요 전자기 힘은 우리가 잘 알듯이 전파통신이나 핸드폰에서 알 수 있듯이 또한 전자회로의 어, 필수적인 그런 자연의 기본적인 힘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상대적으로 최근에 힉스 입자가 발견이 됨으로써 어, 지금 힉스 입자가 발견이 돼서 질량의 근원을 예를 들어서 양성자 등등 그 기본 입자의 질량을 설명하는데 힉스 입자가 중요하다는 것이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스피드 중력인데요. 중력에 대해서는 뒤에 얘기를 나누겠고. 그래서 표준 모형은 다음과 같은, 마치, 원자 주기와 같이 비슷한 성질을 갖는 입자들이 3세대로 존재하고, 힘을 전달하는 입자들이 빨간색으로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힉스 입자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어, 질량, 기본 입자의 질량을 설명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것은 바로 자발적인 대칭성 붕괴로부터 진공에서 우리가 알고 있는 대칭성이 깨짐으로 해서 입자가 질량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반면에 광자는 질량을 갖지 않아서
먼 거리까지 이동할 수가 있고, 반면에 다른 어, 기본 입자 또는 약한 핵력을 매개하는 WG 보존 등은 질량이 무거워서 짧은 거리에서만 그 힘이 전달이 됩니다. 그 힉스 입자는 힉스 입자라는 것은 바로 이런 진공 상태에서 요동을 시키면 그 요동의 결과로 무거운 입자가 생성이 되는데 이 힉스 입자는 다음 왼쪽에 있는 그림과 같이 기본 입자들이 힉스와 얼마나 결합하느냐에 따라서 무거운 질량을 갖기도 하고 작은 질량을 갖기도 합니다. 그래서 힉스 입자는 라지 헤드론 콜라이더라고 해서 스위스, 제네바, 그다음에 프랑스 국경에 걸쳐 있는 대형 실험에서 힉스 입자가 발견이 되어 있습니다. 이 실험은 양성자 빔과 다른 양성자 빔을 반대로 돌려서 이런 CMS, 아틀라스, LHCb 등등 실험 검출기에서 그 양성자 양성자 충돌의 결과를 검출기를 통해서 알아낸 것입니다. 힉스 입자는 2012년에 발견이 되었고 왼쪽에 있는 그림은 바로 힉스와 비슷한 여기서는 힉스가 두 개의 광자로 분개하는 채널을 나타낸 것인데 힉스가 두 개의 입자로 두 개의 광자로 분개하는 채널을 에너지에 따라서 어, 그 이벤트 숫자를 그려놓은 것이 바로 빨간 선이고요. 그리고 그 밑에 있는 빨간 점선은 바로 힉스가 아닌 다른 프로세스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볼록하게 나와 있는 그 부분이 바로 힉스가 발견된 지점이고, 그로부터 힉스가 어, 양성자 질량의 125배 정도의 질량을 갖는다. 이렇게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른쪽 그림은 바로 힉스 입자가 아, 양성자 충돌 포인트에서 두 개의 광자로 붕괴하면서 우리가 검출기에서 어, 남겨놓은 그런 모습입니다. 반면에 우리가 표준 모형이라고 부르는 것은 어, 전자기 힘, 강한 핵력, 약한 핵력에 국한했는데 중력은 만유 인력 법칙으로 어, 우주의 모든 공간에 적용이 되는 그런 힘이 되겠습니다. 그 중력이라고 부르고 어, 우리가 이제 뉴턴의 만유 인력은 다음과 같이 지구가 태양 주위를 도는 것과 비슷하게 지구 위에 사과가 떨어지는 것이 비슷한 중력에 의해서 작용하는 것이다. 그렇게 알려져 있고 아인슈타인 일반선 대선 이론에 따르면 어, 중력은 다름 아닌 좌표 변환의 결과로 이해할 수가 있고 좀 더 일반적인 어, 어, 상황입니다. 그래서 좌표 변환이라는 것은 기하학적으로 시공간이 휘어져서 나타나는 것이고 중력장 주위에 시공간이 휘어진 결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우리 은하 그러면 우리가 지금까지 알고 있는 우주에 대해서 좀 살펴보겠는데요. 우리 은하는 태양계를 포함하고 있고 태양계에 태양과 8개의 행성, 그 외에 외행성 등등 소행성, 많은 천체들이 모여서 살고 있죠. 태양과 지구 사이를 1 astronomical unit, 그래서 10의 8승 정도 되고, 태양과 해왕성이 행성에 놓여 있는 최대 거리가 될 텐데, 그것이 태양과 지구 사이 거리의 30배 정도 됩니다. 그리고 빛이 1년에 가는 거리는 1광년이라고 하고, 1광년은 10만 AU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빛이 1년 동안 굉장히 먼 거리까지 갈 수 있지만, 빛의 속도가 유한하기 때문에 우리가 다다를 수 있는 공간은 제한이 되어 있죠. 근데 이제 이런 태양계에서는 태양이 중심이지만, 태양계는 또한 이렇게 큰 우리 은하에서
우리 은하의 중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약간 벗어나 있는 여기 노란 점이 바로 태양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태양계를 포함하고 있는 태양뿐만이 아니라 태양과 비슷한 수많은 별들을 포함하고 있는 우리 은하는 그 크기와 두께, 그 다음에 보이는 그런 우리가 전자기파로 보이는 그런 영역은 원반으로 다음과 같이 노란색으로 표시가 되고 전자기파로 검출할 수는 없지만 중력의 효과로 예측할 수 있는 부분이 바로 헤일로로 이렇게 보여져 있습니다. 헤일로는 이제 다크메 암흑물질 헤일로라고 하고 그래서 이게 둥그런 구형의 모형으로 우리 은하는 되어 있습니다. 태양계에서 가장 가까운 별은 알파 센타우리라고 부르고 빛으로 4년 정도 가면 다다를 수 있고 태양계에서 가장 가까운 은하는 어, 근처에 있는 은하는 안드로메다로서 100만 년, 250만 년 정도 빛이 가야 다다를 수 있는 거리에 있어서 우리가 살고 있는 우주는 얼마나 원대한지 우리가 어, 상상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우리 은하를 벗어나서 이런 헤일로 바깥으로 나가면 우리 은하가 아닌 다른 은하를 만나게 될 텐데 그 은하까지 거리가 어, 100만 년, 100만 광년 정도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1929년 에드워드 허블은 병광성이라는 별을 관측을 해서 이 병광성이 들어있는 외계 은하가 우리 은하로부터 점점 멀어져 가고 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우리 은하로부터 멀면 멀수록 외계 은하가 우리로부터 후퇴하는 속도는 점점 커진다. VG라고 쓴 것은 바로 은하의 어, 후퇴 속도를 뜻합니다. 그래서 은하의 후퇴 속도는 바로 은하에 있는 수소로부터 어, 수소의 원자선의 도플러 효과로부터 은하가 어, 어느 속도로 후퇴하고 있는지를 어, 알았고, 병광성의 강도, 이 병광성은 광도가 주기적으로 변하는 별인데, 우리가 상대적으로 절대 강도를 잘 알고 있다 하는 별을 통해서 그 별이 멀면 멀수록 은하로부터 오는 어, 어, 빛의 양이 줄어든다. 그런 거부터 그 사실로부터 은하까지 거리를 예측을 했습니다. 그래서 은하의 속도와 그다음에 은하의 거리 사이의 상관관계를 허블 법칙이라고 하고 그 사이의 비례 상수를 허블 상수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 사실로부터 우리는 어떤 사실을 알 수 있냐면 우주는 어, 어, 그냥 정상 상태에 있는 것이 아니라 공간과 공간 사이에 새로운 공간이 생겨나면서 우주는 팽창하고 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 빅뱅 핵합성은 우리가 우주 팽창이 있었다는 것은 이런 허블 법칙으로부터 알 수 있는데 빅뱅의 증거로서 첫 번째 증거로서 우리가 현재 상태는 모든 외계 은하가 우리로부터 멀어지지만 시간을 거꾸로 돌아가서 우주 초기에서는 모든 은하가 한 점으로 모이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상태에서는 모든 원자들, 은하를 구성하고 있는 모든 원자들이 플라즈마 상태로 있고, 플라즈마 상태에 있는 핵자들이 평형 상태에서 벗어나면서 우리가 중성자와 양성자의 비율을 결정하고, 그로부터, 중성자로부터 가벼운 원자 핵들을 구성하게 됩니다. 이를 이제 빅뱅 핵합성이라고 하고, 빅뱅 핵합성에서는 어, 반물질과 반물질 사이의 차이를 뜻하는 요 에타 B라는 파라미터 하나를 고정하면 우리가 관측하는 모든 수소, 헬륨 등등 다른 가벼운 원자들의 양을 오른쪽에 그린 것 같이 설명하는 게 가능합니다. 그 두 번째 사실로
빅뱅의 사실로 우주 배경 복사를 예를 들 수가 있습니다. 이는 1978년에, 1964년에 펜지아 스미스니 라디오 안테나에서 잡음을 없애는 과정에서 줄일 수 없는 잡음으로부터 우리가 발견을 하게 되었는데요. 이 우주 배경 복사는 라디오파이며 모든 방향에서 관측이 되고, 그리고 라디오파는 이제 여러 가지 파장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그 파장들을 다음과 같이, 여기는 진동수인데 진동수와 파장은 역 관계가 있고, 그래서 아, 우주에서 날아오는 광자들의 개수를 그려서 그것을 복사 에너지와 비교를 해보니까 온도가 2.7 K도의 그런 흑체 복사의 형태로 되고 있고, 이것은 태초에 우주가 하나의 뜨거운 흑체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건 빅뱅의 증거이고, 그래서 우주를 바라보는 눈은 다음과 같이 빅뱅과 우주 배경 복사, 빅뱅으로부터 우주 배경 복사는 어떤 특정한 시기에 어, 어, 빠져나온 빛을 관측하는 것인데, 특히 이제 수소 원자가 형성될 때 우주는 중성이 되고, 전자기파는 수소 원자 사이를 자유롭게 지나가서 어, 우리가 이 우주 배경 복사를 관측하게 되는 것이고요. 또한 초신성 폭발로부터, 이것은 이제 물론 이제 우주 배경 복사는 굉장히 넓은 우주에서 우리가 관측할 수 있는 양인 반면에, 초신성과 같은 것은 우리 은하에서 그렇게 멀지 않는 곳에서 어, 별이 마지막을 보내면서 폭발하는 그 흔적을 관측하는 것이고, 그로부터 중성미자라고 하는 기본 입자가 전체 에너지의 99%를 가져가서 중성미자와 또한 전자기파를 통해서 우리가 별의 탄생과 죽음을 이해할 수 있는 것이죠. 또한 이제 초신성 폭발을 통해서 방출된 무거운 원자들은 고등 생명체의 기원이 되기도 한다고 합니다. 또한 이제 중력파로 보는 우주는 지금까지는 두 가지 방법은 우주를 보는 두 가지 눈은 전자기파, 그다음에 중성미자 두 가지를 말씀드렸는데, 최근에 중력파가 발견이 됨으로 해서 중력파를 통해서 우주를 바라보는 눈이 새로 생겼습니다. 중력파는 시공간이 변화가 되어 시공간의 변화의 결과로 중력파가 파동의 형태로 에너지가 전달이 되고, 그 파동과 입자 파동 이중성에 따라서 어, 중력파에 해당되는 입자를 중력자라고 부릅니다. 우리가 라이고 실험, 그런 두 개의 이제 인터페로메터 레이저 간섭계 실험을 통해서 중력파를 발견했는데, 이는 중력자 자체는 아니지만 중력파, 파동의 형태로 어, 어, 아인슈타인 중력을 확립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블랙홀의 병합을 통해서 우리가 좀 더 강한 중력이 있는 그런 상황에서 중력 현상을 이해할 수 있었다. 그리고 중력 외에는 다른 걸로 볼 수 없는 천체 현상을 이해할 수 있었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음으로 우리가 이제 암흑 우주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얘기를 진행하겠습니다. 요 그림은요, 지금 왼쪽에는 우리은하, 나선형 형태로 되어 있는 우리은하이고, 오른쪽은 제가 그린 암흑 물질의 입자를 지금 사람 모양처럼 그렸습니다. 그래서 암흑물질은 이미 이제 많은 사람들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고 있고, 지금 우리가 풀지 못하는 여러 개 과학에서 제일 큰 문제 중에 하나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아, 우선 암흑물질이 어떻게 발견이 되었는지, 왜 암흑물질의 존재가
예측이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우리 태양계 위에서 행성의 공전 속도는 다음과 같은 그림으로 태양의 중심으로부터 멀면 멀수록 행성의 공전 속도는 줄어듭니다. 그래서 태양이 행성이 태양 주위를 공전하는데 걸리는 주기는 공전 주기는 더 길어지겠죠. 그래서 이것은 태양이 태양계의 질량을 거의 99% 차지하고 있고 나머지 행성들은 미미한 것이고 따라서 어, 이런 뉴턴의 법칙, 중력 법칙이 잘 적용이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어, 우리가 이제 태양계를 벗어나서 더 먼 별이 더 많고 은하의 집단 또는 별들의 집단으로 가보면은 특히 머리털 자리 은하단에서는 그 은하들의 움직임을 보면은 그 은하단에서 별의 속도는 보이는 물질로만은 설명할 수 없다라는 것이 프리츠 즈비키가 주장을 했고요. 베라루비는 1978년에 은하단보다 작은 그런 나선형 은하, 우리 은하와 같이 나선형 은하에서 별의 공전 속도는 은하의 바깥으로 갈수록 점점 떨어지는 게 아니라 점점 은하로 은하로부터 거리가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여전히 별의 공전 속도는 일정하게 유지되는 것을 어,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은하 중심과 그 근처의 원반 형태의 보이는 물질뿐만이 아니라 은하 전체에 구형 형태의 암흑물질 헤일로가 존재함을 알 수 있었고, 평균적으로 보이는 물질의 15배에서 10배 정도의 양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은하의 헤일로 모습을 다시 보여드린 거고요. 여기서 루미너스 매터, 보이는 물질은 이 원반에 국한되어 있고, 그 바깥에 암흑물질이 헤일로 구형의 형태로 가득 채워 있습니다. 은하의 헤일로 모형과 태양계 모형과 비교를 하자면 태양계 바깥에 어, 하이퍼대 바깥에 어, 오르트 구름이라는 것이 있어서 또한 구형의 형태로 어, 먼지 입자들로 구성된 오르트 구름들이 이렇게 구형의 형태로 되어 있죠. 차이점은 은하의 헤일로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오르트 구름은 원칙적으로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다. 전자기파로 관측할 수 있다. 라는 점이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암흑 물질에 대해서 우리가 아는 바는 중력으로 상호작용하고 모든 질량을 갖는 물질은 중력과 상호작용하고 그렇지만 빛과 상호작용하지 않고 물질에 우리가 아는 물질의 85%를 차지하고 차갑다는 것은 암흑 물질이 빛의 속도보다 굉장히 천천히 움직이고 있다. 반면에 우리가 보여드릴 입자물리의 표준 모형에 들어있는 입자가 아니다. 그래서 우리가 새로운 이론이 필요하다는 것이 우리가 암흑 물질에 대해서 아는 것이고 실제 암흑 물질을 입자 형태로 도입할 때 암흑 물질의 스핀이나 질량, 어떻게 암흑 물질이 보이는 물질과 상호작용할지, 그리고 암흑 물질에 하나로 되어 있지 두 가지 종류로 되어 있을지 알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제가 암흑 물질로 본격적으로 가기 전에 초신성과 암흑 에너지에 대해서 어,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암흑 물질이 필요한 이유를 설명을 드렸는데, 암흑 에너지 또한, 어, 우리, 전체 우주에서 필수적이라는 것을 상대적으로 최근에 1998년에 알게 되었습니다. 이는 허블 법칙을 일반화해서 멀리 있는 은하는 더 빨리 후퇴한다. 그런 것으로부터 우리가 우주는 팽창한다라는 것을 알았는데, 이 허블 법칙을 좀 더 자세히 들여다 보니까, 이 Z라는 것은 레드시프트 벡터라고 해서 어, 우- 어, 먼 은하하면 은하일수록 G가 큰 값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후퇴 속도가
더 빠르다는 것을 알고 있는데, 근데 이제 여기 좀 더 일반화된 허블 법칙으로부터 우리가, 우리 우주는 팽창할 뿐만이 아니라 가속 팽창한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고, 그로부터 암흑 에너지를, 의 존재를 유추하게 되었습니다. 암흑 에너지에 대해서 우리가 아는 것은 우주의 팽창을 가속시킨다. 그리고 음의 압력이라는 것은 암흑 에너지로부터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전체 에너지의 변화는 점점점 우주가 팽창하면 팽창할수록 암흑 에너지에 의한 에너지, 전체 에너지는 점점 커진다. 그런 뜻입니다. 보통의 물질의 경우는, 어, 내부 에너지의 변화는 외부에 일한 것으로, 이해를 할 수가 있어서, 내부 에너지는 점점점 이제 줄어들게 되는데, 그 반대로 암흑 에너지는 그 반대입니다. 우주가 팽창하면 팽창할수록 암흑 에너지에 의한 전체 에너지 양은 점점 늘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밀도는 시간에 따라 거의 일정한 것 같다. 최근에는 조금 다를 수 있다는 그런 관측 결과가 있는데, 그리고 전체 에너지의 65%를 차지한다. 그래서 이 왼쪽 그림과 같이 암흑 에너지는 전체 65%라고 말씀드렸는데 거의 비슷한데 68%고 나머지 물질은 암흑 물질과 고위험 물질로 구성되어 있죠. 그런데 암흑 에너지에 대해서는 거의 모른다고 보면 되고 그 입자일지 왜 밀도는 그렇게 계속 일정하고 우리가 봤을 때 예측하는 물질의 밀도에 비해서 그렇게 작은지 어,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최근에 우주 팽창의 최근 소식을 보면 우주가 팽창한다는 사실은 허블 법칙으로부터 허블 상수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예측하는 바이죠. 근데 우주가 팽창한다는 사실은 어, 초신성이 우리로부터 멀어져가는 그런 결과로부터 상대적으로 우리 은하와 가까이 있는 그런 초신성의 관측으로부터 우주의 팽창을 어, 측정하게 된 것이고, 그 값이 다음과 같이 오른쪽에 있는 여러 가지 세 가지 측정 방법에 의해서 주어진 결과이고, 그다음 왼쪽에 두 개는 바로 우주 배경 복사로부터 초기 우주에서 유출된 허블 상수의 값인데, 둘 사이에 값 차이가 큰 것이 나타나서 이것이 최근에 우주 팽창의 값을 오른쪽이냐 왼쪽이냐 어떤 값을 택할지 지금 의견이 분분한 상태입니다. 없- 자, 이제 암호물질의 관측 방법은 암호물질이 우리 은하에 존재한다고 하면 우리 태양계에서도 암호물질이 존재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중력 렌즈 효과는 암호물질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지만 일식 동안에 일식이라고 하면은 달이 태양을 가려서 어, 태양이 이제 보이지 않는 그 일식 현상이죠. 그 일식 현상이 일어나면 태양 우리로 보면 어, 지구 반대쪽에 있는 별로부터 오는 빛이 다음과 같이 중력 렌즈 효과에 의해서 휘어져서 우리가 관측하게 됩니다. 근데 실제로 어, 이 별로부터 방출되는 빛이 두 가지 경로로 갈라져서 물론 모든 경로로 방사형으로 나올 테지만 특히 중력에 의해서 중력 렌즈 효과를 받는 부분까지 고려를 한다면 다음과 같이 두 개의 직선의 경로로 이해할 수가 있는데요. 그러면은 실제 우리 눈에 보이는 별의 위치는 다음과 같이 두 개로 갈라져 보여서 이것이 바로 그 사이에 어떤 무거운 별과 지구 사이에 어떤 무거운 행성, 어떤 무거운 질량 덩어리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된 거죠. 중력 렌즈 효과는 다음과 같이 어,
어, 아주 잘 나오면 어, 무거운 은하단 바깥에 은하단 건너편에 있는 별들의 모양을 다음과 같이 동그란 모양으로 얻을 수가 있고 오른쪽에 있는 것은 태양 이식대 에딩턴이 빛이 굴절 어, 빛이 띄어진다는 것을 알아낸 그런 그림입니다. 그래서 이 다음 시뮬레이션을 보시면 중력 렌즈의 시뮬레이션인데 어, 이 앞에 어떤 큰 은하단이 있고 은하단 뒤쪽에 어떤 항성, 별 같은 것이 지나간다. 그러면 그 별에 어, 별로부터 나오는 빛이 왜곡이 돼서 둥그렇게 나오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이제 은하단에서의 암흑물질 또한 발견이 되었는데, 은하뿐만이 아니라, 은하 정도의 스케일에서는, 어, 은하에 속해 있는 별들의 회전 속도 분포를 통해서 암흑물질의 존재를 이해했고, 은하단에서도 비슷한 형태의 은하의 회전 속도 곡선을, 어, 볼 수도 있을 겁니다. 다만, 통활은하단의 경우는 암흑물질의 직접적인 증거라고 해서 가장 잘 알려져 있는 그런 경우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파란 공으로 표시된 부분은 두 개의 은하단의 질량 분포이고, 그리고 어, 핑크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은 가스 또는 물질의 분포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 모습은 바로 두 개의 은하단이 충돌한 후에 생긴 모습을 물질의 분포를 나타낸 것인데요. 다음과 같은 총연은하단의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두 개의 은하단이 충돌하여 물질끼리는 서로 영향을 줘서 처음에 구형 상태에 있는 물질 분포가 변화가 되는 것을 알 수가 있고 반면에 암흑 헤일로는 서로 충돌 후에도 그 모양이 변화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는 그림입니다. 그래서 우주에서 이제 지금 말씀드린 은하에서 은하단은 은하의 모임이고 또 은하단이 더 많은 숫자로 모여 있는 것이 우주인 것이죠. 그 우주 전체에서 우리가 암흑 물질의 존재를 이해할 수가 있는데 이는 우주 배경 복사가 완전히 균일하지 않고 온도 차이가 존재한다는 것으로부터 이 온도 차이는 곳곳에 중력장에 의해서 암흑 물질에 의해 비롯된 중력장에 의해서 어, 두 배경 복사에 온도의 차이가 존재한다는 것을 어, 이해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아까 보여드린 암흑 에너지, 암흑 물질, 그다음에 보통 보이는 물질의 비중이 잘 이해가 됐고 단 한 가지 측정이 아니라 여러 가지 다른 세 가지 측정을 통해서 우리가 어, 이해하는 우주론의 기본적인 변수들을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많이 달려왔는데요. 앞으로 한 20분 남짓은 그러면 암호물질은 입자물리에서 어떻게 이해할 수 있는 것인지 힉스를 비롯해서 쿼크, 렙톤, 기본 입자의 상호작용을 이해하는 것이 입자물리인데 암호물질에도 비슷한 방식의 접근 방식을 적용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우리가 보이는 물질이 기본 입자들로 구성되어 있는 것처럼 암흑 물질도 우리가 알지 못하는 기본 입자로 구성되어 있을 것이다. 그런 것이 바로 아이디어입니다. 그래서 그렇다면 제일 중요한 것은 암흑 물질의 질량은 얼마인가? 암흑 물질의 질량이라는 것은 암흑 물질을 구성하고 있는 입자의 질량은 얼마인가? 그래서 스핀이 아까 잠깐 처음에 드렸는데 기본 입자는 스핀에 따라서 분류가 되고 페르미온이라는 것은 스핀이 2분의 1을 갖는 기본 입자이고 그 입자는 파울리 베타울리에 의해서 같은 에너지 상태의
놓여 있을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어, 우리 은하, 어, 우리 은하의 헤일로 정도의 어, 그런 부피를 갖는 어, 또는 헤일로의 질량 정도를 어, 페르미온 입자들의 집합으로 설명하려면 적어도 페르미온 질량 입자는 얼마보다 크다라는 것이 페르미온 입자에 대한 우리의 이해입니다. 그래서 페르미온 입자는 여기서 단위는 바로 우리가 입자물리 단위에서 나타내는 것인데 크게 중요하지 않고 여기서는 K 일렉트론 볼트 단위로 봤을 때 10의 3승 일렉트론 볼트 정도보다 무거워야 우리가 관측하는 예, 은하 은하의 질량을 설명할 수 있다. 반면에 이제 보존 암흑물질의 스핀은 0입니다. 스핀이 0의 입자의 경우는 이 입자의 질량이 너무 작으면은 불확정성 원리에 따라서 이 입자가 어디에 있는지 확실히 모르고 그러면 그 불확정도를 결정하는 드브로이 파장 안에서는 암흑 헤일로와 같은 물질의 분포가 생성되기가 어렵습니다. 어떤 구조를 갖기가 어려워서 그래서 드브로이 파장은 질량에 반비례하고 드브로이 파장이 암흑 헤일로의 반경보다 작다는 조건으로부터 보존 암흑물질의 질량은 이렇게 굉장히 작은데 10의 마이너스 22 이상보다 커야 된다. 이제 그렇게 이해가 되고 많은 부분에 여러 가지 암흑물질의 후보들이 제한이 되어 있고 제가 특히 관심 있는 부분은 암흑물질이 윈프 암흑물질 그래서 특정한 질량을 갖는 10GeV에서 10의 3승 GeV 사이에 질량을 갖는 암흑물질에 해당이 되고요. 그래서 요 암호물질을 그러면 어떻게 관측할 것이냐. 그리고 이 암호물질의 질량이 이런 범위에 있다고 하면 그 암호물질, 우리가 어, 처음에는 암호물질의 에너지가 전체 물질의 85%를 차지한다고 말씀드렸는데 암호물질의 질량을 고정하면 그 암호물질이 몇 개나 우주에 있는지 암호물질의 숫자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암호물질의 양을 결정하는 과정이 중요한데, 다음과 같이, 어, 어, 유명한, 어, 이소 박사님, 돌아가신 이소 박사님과, 스티븐 와인버그에 의해서 제안된 과정을 통해서, 태초에는 암호물질이 보이는 물질, 까만 게 암호물질이고, 노란색이 보이는 물질인데, 그들 사이에 평형 상태에 있다가, 온도가 떨어져 가면서 암호물질이 소멸되는 과정은 존재하지만 다시 생성될 수는 없어서 계속 암호물질은 소멸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순간에 암호물질 사이의 간격이 벌어지면서 더 이상 소멸하지 않을 때 암호물질의 양이 결정이 되는 과정인데 이를 프리즈아웃 메커니즘이다. 그래서 윈프는 이런 표준 모형과 노란색 입자와 암호물질 사이에 모종의 상호작용을 가정을 해서 그 상호작용의 결과로 암호물질의 양을 결정하는 것이다. 그래서 특히 표준 모형에서 최근에 발견된 힉스 입자가 암호물질과 표준 모형 사이의 모종의 연결고리가 되지 않을까 하는 것이 바로 힉스 포탈 모형인데 최근에 많은 연구가 되었고 암호물질 두 개가 만나서 힉스를 통해서 표준 모형 입자로 소멸되는 과정을 나타내고요. 그리고 오른쪽에 그런 그림은 왼쪽에 있는 그림을 90도 회전시켜서 시간 방향으로 봤을 때, 암호물질이 표준 모형 입자와 부딪혀서 다시 산란되는 그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암호물질이 존재하는구나 하는 것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암호물질의 탄생은 다음과 같이 세 가지로 이루어질 수가 있고, 처음에 말씀드렸던 암호물질의 소멸 현상은 은하 중심에 특히 암호물질이 많이 분포되어 있어서 암호물질의 소멸의 결과로
나타나는 우주선, 코스믹 레이 입자들을 관측함으로써 우리가 암호물질의 간접적인 증거를 얻을 수가 있고, 아까 먼저 페이지에 암호물질과 핵자 사이의 산란을 통해서 암호물질이 가끔가다 핵자를 건드리면 그 핵자가 튕겨지면서 나오는 운동 에너지를 관측을 해서 암호물질의 존재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 왼쪽에 그림이 그려있는 그림은 암호물질의 숫자가 콜라병 안에 한 서너 개 정도 된다. 이렇게 암호물질의 숫자는 굉장히 적은데, 어, 그래서 특히 이 암호물질 시험을 하기 위해서는 굉장히 큰 부피를 갖는 검출기가 필요합니다. 반면에 마지막 거는 암호물질이 또한 가속기로부터 생성이 된다. 근데 암호물질은 검출되지 않은 상태로 검출기를 빠져나가기 때문에 잃어버린 에너지, 잃어버린 운동량이다. 그래서 뭔가 모든 보이는 입자들을 검출해서 그 에너지와 운동량을 다 조사해서, 어, 운동량 보존 법칙이 성립이 되지 않는다. 그러면 뭔가 암호물질이 있을 것으로, 어, 예측을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암호물질의 직접적인 검출을 좀 더 자세하게 본 건데요. 뭐, 여러분들이 공식들이 많고 그렇긴 하지만, 어, 여러 가지 채널을 통해서 우리가 암호물질의 신호들을 검출하려고 하고 있고, 특히 이제 빛의 신호 S1과 S2는 전자, 원자로부터 전자가 떨어져서 이원화되는 그런 신호, 그런 그 두 가지 원자의 충돌, 원자가 암호물질과 충돌하는 과정에서 생기는 두 가지 S1, S2 시그널의 차이로부터 그 신호를 어, 알아낸다. 그리고 검출기의 물질은 다음과 같이 여러 가지 어, 핵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제논, 원자핵, 위에 세 가지, 그다음에 제마늄, 그다음에 여기 아르곤 그런 것들이 바로 검출기를 구성하고 있는 원자들이고, 어, 그래서 산란 개수를 물론 이제 이 산란되는 핵자의 에너지가 어느 정도 되는지 우리가 알 수 있어야 되고, 그리고 얼마나 자주 산란이 돼서 숫자의 산란 에너지가 관측이 되는지도 알아야 되고요. 그 대강 어, 핵자가 산란되는 암호물질이 핵자에 의해서 산란되는 비율은 어, 검출기 양 킬로그램당 어, 그다음에 검출기를 하루 정도 돌렸을 때 한 개 정도의 산란이 이제 벌어진다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다음과 같이 그러면 암흑물질과 표준 모형의 입자 사이에 어떤 상호작용을 하는지 그 세기를 다음과 같은 그림으로 나타냈고, 세로축은 암흑물질과 핵자의 상호작용의 크기를 뜻하는 거고, 가로축은 암흑물질의 질량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이런 칼라드 플롯은 그 밑에, 선들 위에서, 선의 위 영역에서는 발견하지 못했다. 그래서 지금 보면 이 당시에 제너 원톤이라는 실험 결과에 따라서 어, 그 청록색 점선 그 이상의 영역은 다 배제된 상태이고 이 이 주황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은 태양이나 대기 중성미자, 우주선 중성미자, 태양 중성미자와 우리가 암호물질 사이를 구별하지 못하는 그런 영역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암호물질이 존재한다고 하면 이 뉴트리노 플로어라고 불리는 그 영역 위에서 암호물질이 발견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그 한국에서는 이제 IBS 컵 코사인 100 실험이 있고요. 중앙대 물리학과 하창현 교수님이 코사인 실험에 참여하고 계시고, 이 실험은 특이하게도 우리가 암호물질이 우리 은하 중심으로 해서 전부 우리 은하에 쫙 꽉 채워져 있는데, 태양계는
그 암호 물질의 그러니까 암호 물질을 어, 헤쳐서 어, 태양계는 은하 중심으로 해서 공전을 하죠. 그래서 상대 속도 태양의 공전 속도와 암호 물질의 상대 속도가 바로 230km per second이고, 따라서 우리가 암호 물질은 어떤 속도를 갖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는데, 지구는 또한 태양 주위를 공전하기 때문에, 우리가 지구 위에서 관측을 하기 때문에, 지구가 태양, 어, 태양의 공전 방향의 반대 방향과 나란하면 이 두 개의 속도가 더해져서, 어, 그, 더 큰 암호물질 신호를 관측할 수 있고, 6개월 뒤에는 더 신호가 작게 됩니다. 그래서 이 IBS 컵 코사인 실험으로부터 암호물질의 신호가 있었다라고 주장한 다마 리브라 실험을 검증하게 되었고, 최근 결과에 따르면 발견하지 못한 것으로, 암호물질의 신호는 없는 것으로 어,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암호물질의 신호는 이런 여기서는 이제 암호물질의 직접적인 검출 실험이고, 암호물질의 간접적인 검출 신호는 은하 중심의 감마선, 그다음에 이것도 이제 어, 지하 실험에서 암호물질과 원자와의 충돌인데요. 특히 이제 전자와 암호물질이 충돌하는 경우에 다음과 같은 암호물질과 비슷한 신호를 검출했다. 그런 주장이 있었는데, 이 또한 데이터가 많이 쌓이니까 또 없어졌어요. 그리고 우주 정거장에서 AMS 제로2라고 우주 정거장 인터내셔널 스페이스 스테이션에 장착된 그런 암호물질 실험에서는 어, 우주선 검측을 통해서 우리가 암호물질의 신호를 본 것이 아닌가. 그 다음에 엑스레이를 검출하는 그런 우주선 XMM 뉴턴 실험으로부터 또한 상대적으로 낮은 에너지의 암호물질을 검출한 게 아니라 그런 이제 실험 결과들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러면 윈프는 지금까지 주로 암호물질의 연구를 윈프에 집중되어 왔는데 앞으로는 윈프의 변수 영역을 전부 어, 살펴보는 것이 중요한 과제가 되겠고, 림프가 아닌 암호물질이 또한 뭐가 있을까 살펴보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요 오른쪽의 그림은 어, 은하 은하의 공전 속도, 은하의 공전 속도를 은하의 중심으로부터 중심으로부터의 거리 함수로 나타내는 것인데, 지금 데이터에 비해서 우리가 예측 결과는 크게 나왔다. 파란색인데요. 그래서 이 예측 결과를 설명하기 위해서는 암호 물질이 은하 중심에 이제 이 엠버디 시뮬레이션이라고 컴퓨터 시뮬레이션 결과는 암호 물질이 은하 중심에 모여 있는 것으로 예측이 돼서 은하의 은하 중심 근처에 은하의 속도는 크다라는 것이 시뮬레이션의 결과였는데, 그것이 아니라 은하 중심에는 암호 물질이 있지 않고 퍼져 있다. 그래서 이 문제를 관측 결과는 코어인데 시뮬레이션 결과는 커스트다 해서 코어 커스트 프로블럼이고, 이거를 해결하는 것이 바로 충돌하는 암호 물질입니다. 그래서 strongly interacting massive particle라고 해서 제가 이 암호 물질을 제안하는데 초기에 연구를 많이 진행했고, 암호물질 전에는 암호물질 사이에 만약에 은하 중심에 암호물질이 모여 있지 않다는 걸 설명하기 위해서는 암호물질이 은하 중심에 모이면 서로 충돌해서 바깥으로 다 나가야 되겠죠. 그래서 충돌하는 암호물질이 그래서 나왔고, 또한 이제 충돌하는 암호물질이 두 개의 암호물질이 만나서 두 개의 암호물질을 갈 수도 있지만, 세 개의 암호물질이 만나서 두 개의 암호물질로 하나가 줄어드는 과정도 가능합니다. 이로부터 우리가 암호물질이
의 양을 설명할 수 있었고, 윈프와 다르게 가벼운 암호물질, 양성자보다 가벼운 암호물질이 예측이 되고, 우리가 표준 모형을 확장하는 많은 이론에서 이런 암흑 물질 사이의 상호작용이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이제 암흑 광자, 광자의 암흑 버전, 그다음에 픽스의 암흑 버전 등등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암흑의 세계는 좀 더 복잡하고 더 많은 입자들로 구성이 되어 있을 것 같다 하는 것이 이제 어, 최근에 많은 연구가 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 심프 암호물질이 우주의 암호물질을 다 설명한다. 그런 가정을 한다면 어떻게 이 암호물질을 검출할 수 있을 것이냐.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윈프와 마찬가지로 산란 현상, 여기서는 에, 이 초전도체를 이용해서 초전도체 안에 있는 어, 전자와의 산란을 통해서 암호물질을 검출할 수 있고 또한 전자, 양전자, 양성자가 아니라 전자, 양성자를 가속시켜서 충돌하는 실험에서 암호물질을 직접 생성시킬 수 있고, 은하 중심에는 암호물질이 많기 때문에 암호물질이 소멸해서 보이는 어, 이제 물질로 바뀌고 그 신호를 우주선 신호를 통해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른쪽 두 개 그림은 현재 여러 가지 제한된 실험에서 예측되는 그런 민감도들을 나타내는 그림들입니다. 그래서 정리하자면 암호물질의 질량은 다음과 같이 윈프 암호물질이 있었다고 하면 최근에 제한된 심프 암호물질, 그다음에 파동과 같은 형태로 이해할 수 있는 엑시온 암호물질, 이 대표적인 세 개의 암호물질이 주로 어, 이제 연구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 마지막 그림은 어, 입자물리의 표준 모형에서 우리가 발견된 기본 입자들의 리스트이고요. 발견, 그 입자가 존재할 거다 예측한 시기로부터 발견할 때까지 얼마 많은 시간이 걸렸는지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모든 것들이 거의 어, 이론에 의해서 예측이 되면 발견하는 데까지 시간이 좀 걸렸는데 미온이라는 입자와 그다음에 타우라는 입자는 예측하지 못했지만 갑자기 발견됐어요. 그래서 이런 경우도 입자물리 역사에서 존재하기 때문에 우리가 예측하지 않은 어떤 암흑 물질의 형태를 띠는 입자들이 인프 액션 또는 심프가 미래에 발견될 거라고 어, 조심히 어, 예측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차세대 입자 물리는 우리가 라지 헤드론 콜라이더에서 힉스를 발견했고 라지 헤드론 콜라이더를 지금 현재도 가동 중이고 2041년까지 높은 밀도의 빔을 가지고 LHC를 계속해서 가동할 것이고 앞으로 LHC의 에너지는 보다 한 10배 정도 큰 높은 에너지를 갖는 퓨처 서큘러 콜라이더를 선 근처에 이런 둥그런 서큘러 콜라이더를 만들어서 차세대 실험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암흑물질 또한 기존의 실험 제논이나 LG와 같은 실험이 진행되고 있고 차세대 대형 실험을 준비해서 에, 앰프 암호물질을 검증하는 최종적으로 앰프의 암호물질의 파라미터 스페이스를 전부 다 점검해보는 것이 바로 차세대의 중요한 연구 방향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중앙대 연구실 소개는 다음과 같이 왼쪽에는 우리 학생들과 포닥들하고 같이 사진 찍은 거고 우리 입자물리 이론 그룹의 홈페이지가 있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여러 가지 암호물질에 관련된 내용뿐만이 아니라 LHC, 힉스, 인플레이션, 초기 우주, 그다음에 좀 더 기본적인 이론들에 대해서 초대칭 그리고 초중력과 같은 이론도 연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강의를 듣고 있는 분들이 대부분 학부학생이나 대학원생 그리고
또는 물리학을 전공하지 않은 학생들도 있기 때문에 다음과 같이 좀 더 우주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좀 더 알아보고자 한다면 다음과 같은 우주론 암호물질 도서를 참고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로써 제 강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문이 있나요, 혹시? 5분 남았네. 긴 시간 여러분들 들어줘서 감사합니다. 제 강의는 이걸로 끝낼 텐데 어, 혹시 다 따라오고 있었는지 잘 모르겠는데 어, 그, 예. 그래서 학생들도 우주와 암호물질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세계에서 좀 더 벗어나서 초기 우주, 더 넓은 우주에 관심을 갖고 있다고 하면 어, 우리의 위치를 재발견할 수가 있고 또한 여러분들의 세계관을 형성하는 데도 큰 영향을 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 특별히 질문이 없다고 하면은 이렇게 이제 강의를 끝내도 될까요? 네, 교수님 오늘 강연 진행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질문은 뭐 마이크 켜서 말씀하셔도 되고 아니면 채팅방에 올려주셔도 되는데, 따로 질문이 없으시면 네, 여기서 강연은 종료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교수님. 감사드립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예, 예, 감사합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네, 모두 감사합니다. 예, 그 오늘 강의 수강한 학생들, 이제 학부생이나 대학원생 중에 재학 중인 학생들은 채팅방에 올라온 그 네이버 링크가 있어요. 요거 수강 후기 꼭 남기고 퇴장을 해주시길 바랄게요. 네, 오늘 고생하셨습니다. 예, 고맙습니다.